안녕하세요. 선생님들 8시가 되어서 저희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평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희라고 하고요. 오늘 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신난 상태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읽으셨겠지만 저희는 오늘 김중미 작가님 모시고 느티나무 소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처음은 김중미 작가님께서 인사말 해주실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책 인상 깊게 읽으신 독자님들께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그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먼저 여쭙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님께 질문을 먼저 사전 질문지를 드렸어요. 그걸 바탕으로 작가님 생각을 듣고, 그리고 저희가 10분 쉬고 난 후에 독자님들께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2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연대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평소에 고민해 오던 지점에 대한 답을 좀 얻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 게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따뜻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 시간 통해서 작가님 이야기, 독자님 이야기 들으면서 서로에게 좀 응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가님께서 온라인 만남을 대면 만남보다는 이렇게 자주 안 하셔서 마음이 좀 긴장돼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화면이지만 박수로 작가님을 모시며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중미라고 하고요. 네. 4월 초에 이제 느티나무 수호대를 출간하게 돼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긴장되고 떨리지만 예, 네,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게 비대면 만남은 사실 체온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꺼져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많이 긴장이 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화면을 켜주시고 저희가 좀 함께 하고 있다는 감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서연 선생님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들 화면 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독자님들 목소리로 어떻게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희 이 화면 켰을 때 책을 들어서 인증해 주신 다미님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미님 혹시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인상 깊은 글귀가 있다면 낭독도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작가님 책을 오랜만에 이렇게 장편 소설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설렜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낭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60쪽에 있는 문장입니다. 조금 중간 중략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문장부터입니다. 세보미는 어려서부터 봐온 느티나무에 꽃이 핀다는 걸 며칠 전에야 알게 되었다. 민용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덕분에 요즘 느티나무가 새록새록 다르게 보인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렇게 크고 멋진 나무가 있는 동네에 사는 것도 행운이다. 세보미는 당산나무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당산나무에 기대어 위를 올려다보면 다른 나무 기둥만한 한 가지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가지마다 연두빛 이파리들이 촘촘하게 달려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차랑거렸다. 그렇게 나무 위를 보고 있으면 당산나무 하나가 숲처럼 느껴졌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 세보미가 당산나무를 새롭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나무를 천천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이파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무가 자신과 다르지 않다. 이거의 하나의 일원이다. 를 새롭게 느끼게 되는 감각이 제게도 되게 와닿아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주에 최근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주천 한옥마을 오셨으면 한번 걸어보셨을 전주천에 1200그루의 버드나무가 한 번에 잘려 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5그루만 살아남아 있고 전주 시민들과 전주 환경운동 단체가 이제 그 35그루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버드나무의 풍경을 너무 좋아하고 그 버드나무를 이제 함께 이제 키워온 전주 시민들이 있을 텐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사실 저는 그 잘려나간 나무들과 살아남은 그 35그루의 나무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느티쌤처럼 그 존재가 되어줬을 나무들이라서 뭔가 저도 마음이 한켠이 자꾸 아프고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더 즐겁게 읽었습니다. 담임 이상. 선생님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매끄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서 나온 이야기와 연결되는 일이 현실에 있다는 게 놀랍고 아프고 슬프고 이게 저희가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참여 신청하실 때 이제 남겨주신 말씀들을 이제 읽었는데 대부분 국어교사 혹은 사서교사 분들이셨어요. 되게 특징적으로 영어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영어교사님께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 이 책 읽으면서 어떠셨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수줍은 표정을 짓고 계신 말씀해 주실 수 안녕하세요.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 인상 깊은 구절과 이유를 얘기하나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영어과에서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런 학계나 뭐 그런 이렇게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이민자들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인으로서 혹은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한국어랑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뭐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은데 이게 제가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언젠가 시기상조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단일 민족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일종의 소수자로서 이런저런 내러티브를 쌓아왔던 것처럼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주류 사회에 속한 이민자들 혹은 다문화 그 2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쌓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문 소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영어 시간에도 뭔가 다문화와 그 글로벌한 문화라든지 그 이민자 문화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읽었고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런 책을 읽고 나면 선생님 작가의 말을 꼭 듣고 싶어 해요. 관심 있게 읽은 책을.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희 선생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마침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맨 첫 부분에 20페이지에서 아주 짧은 그냥 문장인데 그 도훈이가 처음 이제 발단 부분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센터 선생님이 이제 그 댄스 경연을 나가봐라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도훈이 귀에는 센터 선생님이 말하는 너희가 다문화 아이들로 들렸다. 도훈이가 아는 다문화는 결코 다채로운 문화, 다양한 문화를 뜻하지 않았다. 다문화는 그저 루저를 뜻하는 여러 말 중 하나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너희가 자꾸 귀에 거슬렸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쳐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줄을 쳐놓고 왜 이게 나한테 계속 이게 딱딱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풍처짐의 폭력? 약자들은 사회에서 약자들은 항상
종종 되게 이제 종종 뭉뚱그려지고 그냥 하나로 퉁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지금 원어민 강사분이 와 계시는데 호주 분이에요. 호주 사람이고 백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듣기로는 한국인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조만간 가정을 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들 아마 가지고 계셨던 문제의식일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뭐 미국 교포 혹은 뭐 하다못해 같은 아시안이라고 해서 일본 가정과 일본인과 이렇게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문화라고 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 약간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혹은 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에 속하는 그런 외국인들 그들도 그들 고유의 문화가 있고 서사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백인들 같은 경우 이 사람은 호주 가정 다음에 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호명을 해주는데 그 소위 다문화 가정들은 그냥 다문화로 퉁쳐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문제의식이 좀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배경과 인종적 배경과 그 엄마나 아빠의 부모의 배경, 그 모국의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들 고유의 문화, 한국인이 아닌 그런 고유의 문화라든지 얘네가 옛날에 살던 그 모국에서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쭉 이제 무슨 정말로 전기 쓰듯이 이렇게 써주신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그 아이덴티티,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하나하나 좀 호명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가지고 그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지금 얼마나 그런 쉽게 남들을 퉁치면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서 그런 문제의식과 맞닿아서 33페이지에서 도훈이하고 니카 등등에게 느티쌤이 니카가 우린 우리를 다 알아요 라고 니카의 말에 느티쌤이 고개를 저었다라고 하면서 33페이지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아는 건 아니야. 너희의 권리와 행복을 지키려면 알아야 할 게 많아. 그 알미 너희의 힘이 되어줄 거야. 그 힘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말 그대로 진짜 그 차별받고 뭔가 혐오받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뭐 권리나 투쟁과 그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지도 있겠지만 물론 나의 뿌리,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무조건 이제 한국인에게 막 무작정 동화되지만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뿌리를 엄마의 뿌리, 아빠의 뿌리를 같이 인지하고 존중하는 그런 알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은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까 다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식물에 대한 연결감, 그리고 은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타자다라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존재여서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라는 선을 긋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으면 그때 타자 호명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머리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 두 분 말씀하실 때 끄덕이는 모습을 제가 화면으로 지켜봤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가 9시 반까지 나눌 이야기가 더 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이 책이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인간과 생명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퇴근하고 이게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카메라를 끄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아까 초반에 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연결감 그리고 사실 이제 전 작가님께 보내는 응원의 의미도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시다면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가능하시다면 내 얼굴 같이 마주하면서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린 질문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 작가님 지금 두 분의 낭독 들으셨는데 지금 기분 어떠신지 한번 여쭤도 될까요? 항상 이렇게 책을 내고 나서 이런 북토크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독자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걸 말씀하실 때도
계신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좀 더 그 문제의식이나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이제 품었던 마음들이 아, 이게 이렇게 공명이 되는구나 해서 좀 기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기쁘셨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저희도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을 안고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가님께 먼저 드린 사전 질문지 바탕으로 일단 일부 진행할 텐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화면에 띄었는데 그 작가님 말씀하시는 동안은 작가님 얼굴이 보이게 제가 화면 공유를 끌 거예요. 대신에 제가 질문은 채팅창에 올리도록 하고요. 그 들으시다가 추가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저희 질문 공유하는 패들렛 링크를 다시 줌에 올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 바탕으로 2부를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미 작가님의 작품들을 꿰뚫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 당시에 작가님께서 감각하고 계시는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요. 이번 책에서도 그것이 강렬하게 드러났죠. 김중미 작가님 뵈면서 항상 우리와 타자를 나누는 경계를 자꾸 허물어내면서 우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구나. 나도 그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일관된 흐름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그것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고민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지? 제가 그 괭이부리말 아이들이 느낌표에 나온 게 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지금 4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떤 계기가 작가님을 그런 지점에 관심 갖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눈을 계속 직시하는 건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일, 혹은 외로울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 어떻게 계속 해오셨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음, 어, 제가 살아온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뭐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 의미나 뭐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게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곳은 동두천이라는 좀 특수한 읍이었는데, 사실은 기지촌을 빼고는 그냥, 어, 사실 기지촌에 미군 부대에서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 농사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 뭐 여기를 도시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곳이었지만 어쨌든 제가 살았던 그 주택가는 그냥 그런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름이면 다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어머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여름에 돗자리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느티나무 수호대의 씨앗이 된 그 개성에서 피어난 나오던 주인집 아줌마의 이야기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아, 사람은 사는 게 참 슬픈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6.25 전쟁으로부터 뭐 한 20년 정도 지났던 시기니까 어머니들에게는 그 피난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했고 대부분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뭐 일제강점기를 넘어서 이제 6.25 전쟁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가난했지만 더 유난히 가난한 집을 업신여기거나 뭐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 골목 사람들이 그 집 걱정을 하고 때로는 음식을 나누고 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문제까지 이렇게 일일이 건사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고요. 저희가 살았던 곳이 그 디귿자형의 옛날 그 개량 한옥이었는데요. 5가구가 살았어요. 주인집이 있었지만 그 주인집이나 우리 집이나 옆집 누구네나 앞집 누구네나 다 사는 게 비슷비슷했고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일기에다가 그 우리 집의 이야기를 써서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우린 서로 성도 다 다른데 이렇게 가족처럼 살아. 이게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지만 제가 살았던 곳이 기지촌이잖아요. 그 이웃에 낄 수 없는 존재들이 마을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대부분이 지금은 다문화라는 말로 경계를 지우지만 그때 어른들은 뭐 튀기, 혼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아버지가 미군이었던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들이 대부분인. 그러나 학교에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동네에서 노는 친구들인데 어른들이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뭔가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들. 뭐 하다가 누구네 집에 가서 놀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편견이 없는 척 해오셨는데 뭔가 엄마도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게 그래도 제가 그 말을 했다 아버지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어른들은 미제라면 다 사족을 못 쓰면서 왜 왜 쟤네들은 틱이라고 하고 혼혈이라고 하고 못 놀게 해? 이 말을 했다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건방지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어렸을 때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되게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차별들. 그런데 저의 눈에는 어른들은 미군이라면 미제라면 정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좋아하면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저한테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로 청소년기에 이제 접어든 뒤에 도시로 와서 도시에서 접하는 문화들은 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되게 외로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학병원의 한 원무과에서 그 일을 하면서 같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과 느끼는 연대감, 그리고 그때가 80년대 이제 초여서 뭐그 전두환 정권 때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광주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한 그 현장 안에서 그 병원이라는 곳이 정말 맨 말단의 미화 노동자부터 병원 원장까지 이게 정말 철저한 계급 사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이 대학병원이 그 수지 접합술을 최초로 성공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산재여 환자들도 많았고 낮에는 그때 의료보험이 흔하지 않은 시기에 병원에서 이제 VIP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계층 계급도 굉장히 다양했고 그 안에서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 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책으로, 문학으로 뭐 이렇게 접했던 사회 부조리나 뭐 계급 불평등 같은 걸 제가 직접 겪게 되면서 제가 막연히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깨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저는 끊임없이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성장해온 과정 자체가 뭐 그리고 어쨌든 20대 중반에 선택한 곳이 만석동이라는 빈민 지역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예,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끊임없이 차별하고 편견하고 경계를 지우고 하는 사회에서 그걸 깨지 않으면 하루하루 예, 살아갈 수가 없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고 어,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너무 충분한 설명이 네, 되었어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한 경험이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삶에서 이제 겪어오신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관찰자에 서서 그 현상을 바라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이 뭔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계속 관찰을 하고 지향해야 할 바가 뭐지?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자꾸 탐색하는 인간의 모습 같아서 저희도 되게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단정하고 판단하고 이건 저래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쉽고 간편한 일이잖아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작가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오신 결과 지금 20년 넘게 집필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피셨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많은 씨앗을 뿌렸다는 생각에 네, 저도 좀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공을 들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양해를 부탁드려야 되는 게 제가 가난해서 듀얼 모니터가 없어서 깔끔하게 슬라이드 쇼보기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김중미 작가님 다음 책을 내실 땐 돈을 많이 벌어서 모니터를 한 개 더 사고 화면 공유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 공을 들이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 묘사나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현상, 뭐 온라인 수업, BTS 등등등 그거 다 자료를 탐색하시고 작품을 쓰셨잖아요. 와, 이건 정말 피로 쓰지 않으면 못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읽었는데 작가님께서 특히 이 장면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더 많이 정신력을 쏟은 지점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 그 부분이 어딘지 여쭙고도 싶고 그리고 작가님에게 직접 낭독을 들어보는 귀한 경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음, 근데 예, 특별히 제가 강렬하게 아주 더 특히 이런 게 진짜 없어요. 예, 그거 저는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는 느티나무 수호대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 어, 이제는 어떤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점점 우리 사회에 예, 많아질 것이고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냥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실제 그 느티쌤의 이야기 그 존재를 통해서 인간과 뭐 자연,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와 뭐 아니면 중심과 주변부 이런 경계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무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힘든 시기를 우리가 모두 다 팬데믹을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도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책 앞에 두 책이 되게 무거운 책을 썼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재미있게 그리고 희망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듯 하고 싶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예, 그리고 더
집중해서 이런 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답글로 님께서 마치 문화인류학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탁월한 표현이고요. 저희 그럼 너무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독자님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질문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은수님께서 문화인류학 같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가님의 자료 수집에 담긴 의도가 이거는 정말 누군가를 오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드리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작가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는 걸 써도 되는데 온라인 팬데믹 상황에서의 학교 상황이라거나 혹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각광받는 아이돌이라거나 사실은 관심을 갖고 쓰지 않아도 될 법한 이야기인데 이거 다 수집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작품에 녹여내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자신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말고 다른 것을 나는 꾸준히 알아가고 나를 확장하겠어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작가님 작품들은 항상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작품 수집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늑티나무 수호대 준비하실 때 이제 이것저것 공부를 하셔서 내가 확장되는 것 같아. 새로운 세계를 봤구나라는 생각을 어떤 지점에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팬데믹화의 그런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제가 하고 있는 기차길역 작은 학교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자마자 이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특히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조부모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보호자들이 느린 학습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느티나무 수호대에서처럼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님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온라인 로그인 하는 것 자체를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옆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배워야 하는 그게 아니라 저희의 일상이었고요.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2달 남짓 되는 사이에 더 많이 이제 스마트폰에 노출이 돼서 매달려서 잠도 못 깨고 밤새 그거 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는 집에서는 중학교 언니가 초등학교 아이한테 그 학교에서 나눠준 태블릿을 비밀번호를 뚫고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이제 알려줘서 초등학교 애가 학교에 온라인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매번.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희 고모방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연결을 하고 이런 게 일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저희도 4월 말부터는 고모방을 오게 돼서 아이들한테 정말 꽉 막혀있던 2달간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고, 이제 팬데믹 2년 동안은 이제 그 비대면 수업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저희들의 문제이니까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저희 공방을 함께 꾸려가는 구성원의 한 3분의 1이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은 교사라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두 다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까지 그냥 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학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었구나. 아이들한테 어쩌면 공교육은 삶의 전부일 수도 있었겠구나. 거기서 밥도 먹고, 예, 애정어린 시선도 받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 공교육이 전부가 아닌 애들은 오히려 팬데믹이 고마웠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예, 사교육 받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학교가 전부인 애들이거든요. 학교를 너무 싫어하지만,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지만 학교가 전부인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예, 좀 더 그래서 학교에 대한 문제 같은 공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좀 더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뭔가 희망적으로 바뀔 줄 알았죠. 아, 사람들이 이제 알았구나. 공교육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실망했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팬데믹 하에 그 학교의 풍경은 제가 굳이 뭐더 예, 조사를 할 게 별로 없었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는 비대면 수업할 때 어떤 기분이야? 어떻게 들어? 뭐 이런 거 정도? 예, 그래서 그 정도 아이들한테 했던 거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느티나무 수호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시골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01년에 귀농한 뒤에 전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니까요. 자연에 관심이 많고, 예, 숲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느티나무 수호대를 이제 쓰는 동안 좀 나무, 식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책들을 좀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몰랐던 나무들에 대해서, 예, 저의 세계가 또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올리버 섹스의 책을 읽다가 그냥 식물과 우리 인간이 70%가 유전자가 같다는 걸 읽었을 때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진짜 딱딱한 무슨 껍질 하나를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물론 여기 시골에 살면서 산책을 하면서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막 그런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식물의 세계가 달랐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느티나무 수호대를 쓰면서 훨씬 더 많은 식물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죠. 예, 그러면서 좀 더 다르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는 마을 끝까지 가면서 계속 떠드는 것 같아요. 만나는 그러니까 동네 개한테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 마을 어귀 느티나무랑도 하고 마을 중간에 있는 단풍나무하고도 얘기하고 예,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덩그러니 남은 그 복숭아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예, 그렇게 제 세계가 좀 더 확장이 됐고 예, 그리고 뭐 쿨레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롭게 뭐, 부르키나파소라든가, 보보디 올라소라든가, 이런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기는 했지만, 쿨레칸은 이전에 알고 있었고,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사실 쿨레칸과 함께 하려던 것들이 몇 년 동안 멈춰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티나무 소호대를 쓰고, 이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뭐 도훈이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 예, 뭐 세봄이도 그리는 와중에 얘네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을까? 뭐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동네를 걷다가 플래카를 떠올려서 이제 엠마와 소영 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느끼게 됐고 이제 소영하고 엠마가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에도 그런 서아프리카 춤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거기 가서 찍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 부르키나파소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 예, 그리고 엠마가 춤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권과 이제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서로 하나라는 것들이 느껴져서 사실은 확장되는 세계이기도 하고 더 가까워지는 세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느티나무 소대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쓰는 동안에 이제 저희 공부방에 와서 엠마랑 소영이 인형극 워크숍을 이제 진행해 주었는데요. 그때 아이들과 이제 엠마가 이제 서로 교감하는 것들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책을 쓰기 위한 정보나 지식을 모으는 걸 모아서 가져다가 책을 이렇게 구성해서 쓰고 그걸로 끝 하는 건 무책임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그러니까 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느라고 제가 맺었던 관계들, 제가 알게 됐던 새로운 세계들은 제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현실하고 연결을 할지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뭐 조코하나의 단편 속에 있는 건데 사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전혀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던 엄마 가족을 보면서 제가 그 작품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가정이 나중에 이제 강화로 와서 저희랑 한 10년 살다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책 속에 어떤 제가 근데 그 픽션인 거죠. 사실은 그게 픽션이었는데 제가 글을 쓰고 나서 그러면 현실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책 속의 한 장면이고 뭐 희망과 감동을 주는 장면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현실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BTS는 저희 딸들이 이제 BTS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되게 대학교 다닐 때 둘 다 되게 엄청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어, 저는 남자 아이돌은 샤이니 정도만 좋아하고 별로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애들이 막 광적으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BTS가 어느 정도 알려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에 씨앗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동화 단편이었는데요. 그걸 쓰고 나서 이걸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면서 BTS라는 그 아이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아미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봄날을 들으면서 네, 그게 어느 선생님이 봄날을 가지고 4.16 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BTS 애들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이런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 나는 얘네들이 가진 그 찌질함, 힙합스러움이 좋았는데, 지금 글로벌한 가수 BTS는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찌질한 힙합 그룹. 이게, 그러면 얘네들이 찌질할 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해서 그 BTS 노래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나투데이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제 심장이 막 쿵쿵 뛰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걸 가져오게 됐어요. 네. 근데 BTS 노래들을 다 들을 수는 없었고요. 근데 네. 아, 이 친구들이 예,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구나. 이런 감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자료나
정보를 찾다가 예, 그냥 거기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 그냥 공부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확장이 좀 되는 것 같고, 예, 그냥 선언만 혹은 책 속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인간하고 동물하고도 식물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형식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을 교환하고 이런 언어는 인간만의 소통 방법이고 또 우리는 그 언어라고 문자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고 이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냥 책을 내놓는 건 뱉고 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한 거, 내 안에서 겉으로 내어진 말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서로 그냥 내 자신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또 다른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조사도 게으르지 않게 하긴 하죠. 해야죠. 취재도 좀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요. 너무 좋은데요, 작가님.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다들 이제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지금 놀란 것이, 책을 읽는 것과 작가님을 직접 만나기 진짜 다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BTS가 나오고 온라인 수업 이야기가 나와서, 작가님이 현 시대를 담으려고 공부를 하셔서 이걸 넣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작가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하시고 그리고 넣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갈 수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작가님이 그 삶의 궤적에서 겪어오신 것들, 그걸 담아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일상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감지하고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막 일부러 이게 이 시대의 시류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각을 열어두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구나.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귀촌하셔서 그 식물에 이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셨는데, 지금 이 느티나무 수호대에서는 이 연대를 하게 하는 그 구심점이 식물이잖아요. 네. 그 새롭게 접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내가 고민하던 바의 해결책으로 다시 등장하는 이 흐름도 너무 아름답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책도 책이지만 되게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제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빨리 그 선생님들의 질문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 질문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른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고 선생님들 질문을 생생하게 듣고 싶다라는 진지한 선생님들의 표정에서 그런 의지가 생겨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타인이랑 연대하려고 할 때 스스로 되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 동정이 전제된 연대를 제가 하고 있을까 봐 그게 되게 두렵지만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우니까 도와야지라는 자세를 취하는 게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저는 그 작가님께서 아까 은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개인의 서사, 그 본국,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일으켜 세우잖아요. 종이에서 일으켜 세우고 인간으로 대면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모습이라거나, 그리고 저는 추천사에서 제가 추천사를 쓰는 영광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추천사에서 저는 레인보우 크루 아이들이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 게 너무 멋지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도와야 돼, 불쌍하니까 도와야 돼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주체성 가진 개별적 존재로 본다는 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접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연대의 방식에 대해서 되게 꾸준하게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연대하는 자신을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는 작품을 계속 써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대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말 저도 되게 싫어해요. 뭐 늘 약자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를 위한 글을 쓰는 사람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저 역시 동정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에게 곤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뭐 몸이든 마음이든 힘든 사람들이나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예,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런 건 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브래드 미카코 같은 저는 그 브래드 미카코의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나 나는 옐로우의 약간의 블루 앤 화이트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길어서 맨날 헷갈리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영국의 현실들, 노동자들의 현실, 뭐 돌봄의 현실들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그 브래드 미카코가 한 게 엠퍼시와 심퍼시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엠퍼시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는 거, 심퍼시는 그냥 동정을 하는 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돌봄 얘기를 나오면서 요즘에 덧붙여지는 게 컴패션 해가지고 뭐 궁율 뭐 막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게 단계라는 느낌, 단계도 아닌 거고 물론 타인의 그 엠퍼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 이게 뭐 인디안 속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굳이 구별해서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공감이고 그걸 미리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보다 여린 존재들에 대해서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뭐 다르겠지만 강아지 보면 다 좋고 고양이 보면 다 좋은 게 걔네들이 귀엽게 생겨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여린 존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걸 왜곡하고 어, 예, 그런 감정들, 마음들을 차단하는 건 결국은 어른들이죠. 사회죠. 그렇게 아이들을 훼손시키는 거죠, 사실은. 어른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동정에서 연민으로 뭐 아니 뭐 심퍼시에서 엠퍼시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전 그게 어른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방 아이들하고 그런 연대할 수 있는 그 계기들을 많이 마련하는 편이에요. 사실 팬데믹 동안에 그걸 안 했더니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고학년, 저학년 애들의 그 공감 능력이나 이 인지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성탄이 되면 뭐 그런 파업 현장이나 뭐 예, 뭐 장애인들이 투쟁하는 곳이든 어디든 이렇게 함께 가고 같이 걷고 이런 걸 해왔거든요, 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은 좀 달라요. 그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저희 1, 2, 3학년 아이들이 좀 그런 편이에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깊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거 동정을 하려고 해도 공감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요즘에 저희들이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나와 다른 어떤 존재들, 나보다 약한 존재들을 많이 만날수록, 접촉할수록,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다양한 태도들을 경험할수록 아이들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대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하고 시위 현장을 가거나 이러면 뭐 하다못해 기자들도 아니 무슨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아니 유치원 애들 데리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와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접촉해야 연대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는 감정이 동정인지, 심퍼시인지, 엠퍼시인지 구별할 수 있죠. 그게 갑자기 책으로 배워지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접촉하고 만나게 해주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도 우리 사회는 지금 다 고립시키잖아요. 뭐 이런 아파트 형식의 주거 형태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갈라지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금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들이 단순히 SNS 때문이겠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겠죠. 그걸 깨는 것들은 예, 어려서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는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마다 인형극을 만들어 왔는데 때문에 못했다가 작년에 이제 춘천 인형극제에 가서 대상을 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막 인형극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올해 2023년에 인형극을 주제를 정하는데 저희 이모 삼촌들끼리 막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제가 느티나무 소대 사용권을 줄 테니까 그걸 갖고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왜 존엄을 외쳐가지고 안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사계절에서 나온 존엄을 외쳐를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평화 공부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더 먼저 아는 거죠. 그 존엄을 외쳐요는 세계 인권 선언을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꾼 거예요. 어린이들도 볼 수 있고, 청소년들도 볼 수 있고,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인형극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대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아주 사소하게. 예.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강화집에 놀러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에는 고양이들도 있고, 저희 집에는 장애를 가진 고양이들이 6마리가 있고, 밖으로 나가면 길고양이들이 있고, 또 이제 도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들이 이제 또 같이 있고, 지금 막 오면은 꽃이 피고 막 연두빛이 막 예쁠 때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접촉하고 배우면서 어떤 것을 연대라고 하는지 그 연대라는 개념을 익히려면 좀 더 시간이 가겠지만 몸으로 느끼는 거죠. 저는 연대란 현실감인 것 같아요. 머리로 하지 않으려면 직접 부딪혀야죠. 장애인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 거고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 살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섞여야죠. 서로 얽히고. 그래야 그런 연대들이 좀 자연스럽겠죠. 저는 연대랑 뭐 말이 이상하게 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따지다가 이제 결벽한 그 반응을 보이다 보면 오히려 이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결국에 글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이제 마음이 가고 하는 건 사실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보약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8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이 흘렀어요. 다들 좀 놀라셨죠? 저희가 또 쉬는 시간을 지켜야 또 알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쉬고 돌아올 건데요. 쉬는 동안에는 저희 지윤 선생님의 출근곡인 Not Today를 듣도록 하고요. 저희 1부가 끝나면서 또 소감을 들으면 또 분위기가 더 좋아지니까 제가 소감을 지금 부드럽게 웃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2분 계신데 공교롭게도 2분의 포즈가 똑같네요. 이렇게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먼저 목소리를 듣는 것을 청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뒷부분을 끝까지 다 읽지를 못해서 조용히 읽은 척하면서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김영희 선생님이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고백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뒷부분을 읽지 못해서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읽으면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부 강연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한 학급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그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인데 혼인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셨고, 근데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저도 굳이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아이들도 저에게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부모님이랑 통화하게 될 때 겨우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자꾸 조사하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하는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묻고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그게 늘 헷갈리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똑같지는 않고 아이들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각자 아이들의 사정을 귀 기울여서 듣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서 읽었고 이제 이 작품을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공감받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저는 이제 마음 깊이 닿았던 게 저도 작가님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서 그냥 작품으로만 작가님을 만났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작가님이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삶과 작품이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늘 가까이 지내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그리고 독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진실하게 다가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렇게 자료 조사하시면서 맺게 되는 관계들이 삶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흐뭇하게 화면을 바라봐주고 계신데요.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고요. 김준미 작가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 예전에 오두까먼 나왔을 때 팟캐스트에서 김준미 선생님께서 가난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있어서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김준미 작가님 책 나올 때마다 너무 그때 기억이 많이 나서 가난을 선택하는 삶 되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의미 있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다문화 아까 많이 얘기 나오긴 했지만 다문화 학생들과 그 르티쌤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잖아요. 그
작품 안에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소설에서 다문화 친구들 얘기하더라도 좀 주변 있는 경우, 이렇게 주변 인물일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가 그 체크는 잘 못해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너무 잘 알 수 있게 돼서 나중에는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르티쌤도 그 챕터마다 느티나무의 마음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느티나무가 주인공인 그 장들이 짧게 짧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도 아, 마을을 지키는 나무는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때 당사자성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 당사자성을 직접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공동육아 좀 오래 했거든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저희 마을에도 이제 저희도 초등 방과후를 보내는데 거기 아이들 그 공간도 되게 서로 연대하고 환대하는 공간인데 이 르티쌤한테 딱 갔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안정감과 그런 환대가 저희 아이들 다니는 그런 방과후 생각도 나고 아마 김충기 선생님 계시는 곳은 이런 곳이겠다, 이렇게 환대하는 곳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삶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이 책 읽고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다문화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올해는 새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다문화 친구들이 정말 좀 있더라고요, 밤마다.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어떤 게 필요할까 더 관심 많이 갖게 됐는데 저도 더 재밌게 이거 꼭 읽으면 진짜 재밌다고 더 많이 홍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아이들에게 김준미 작가님 책을 영접할 수 있게 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더 감동이 커져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희 그 쉬는 시간이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아주 많이는 못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저에게 남은 질문이 2개가 있는데 그것보다 그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 혹시 오늘 떠오른 질문에 방금 따뜻하게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혹시 직접 질문을 낭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에 보니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작품, 혹시 목소리가 나가고 네네. 있나요? 네, 선생님 작품 감사히 잘 읽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자료로 활용해야겠다 하다가도, 혹시 진짜 다문화 가정인 학생이 자기가 주가 되는 이런 제재 작품을 읽었을 때, 이제 그 다른 아이들이 다 자기를 또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다 공감이 되고 연대의 중요성을 아는 게 제가 그 다문화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느낌이고 진짜 다문화인 학생이나 혹은 뭐 장애인인 학생이 그들을 주로 다루는 작품을 다 같이 읽고 아이들이 뭐라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책 대화와 뭐 이런 토론의 자리까지 이제 수업이 나갈 텐데 그럴 때 그 학생들이 마음이 편할까? 물론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가님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국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요. 그냥 엄마가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 다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지. 느티나무 수호대에도 여기 나오는 대포읍에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대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는 그냥 이걸 다문화 학생들이 이걸 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책 속의 주인공이 다른 작품을 읽듯이 그냥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거나 아빠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고 그런 것뿐이죠. 그냥 여기에는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는 한 작은 읍에 거기엔 이주민들이 참 많이 살아. 거기 애들은 당연히 그 학교에는 그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살고 이건 그 동네가 주인공이니까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괭이부리말 아이들처럼 가난한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예, 이걸 가난한 애들이 읽으면 어떻지? 라고 해서 안 읽으면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직면하기 어렵겠죠? 만약에 그게 마치 특별한 일로 다뤄진다면. 그런데 저는 예,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비가시성이라고. 존재하는데 드러내질 않는 거고,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없는 척 하는 것보다는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학교 현장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어쨌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 너무 중요하고 좋았던 것이 저희는 이제 제재를 이제 제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네. 고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질문이 소중하고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소재의 책을 권해보셨다라거나 혹은 이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보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마이크를 켜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친구랑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 페미니즘 소설이 왜 계속 나오지?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 계속 나오는 현상. 그러니까 결국에 그 소설이 하는 이야기의 목적점은 같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이야기로 계속 재생산되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눈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사람 이 세계 안에서 그 여성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이야기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있어라고 자꾸 말하는 거니까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자꾸 벽을 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몇 편이 나왔다고 이걸로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벽을 깨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력을 다해서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은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걸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제재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느티나무 소대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이 주체에 선다는 게 그 포인트 때문에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같은 상황의 주인공이 나오지만 그들이 되게 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로만 그려지고 끝나는 것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작품들 중에. 그러니까 근데 선정하는 포인트 중에 그 지점이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25분이 됐어요. 저희가 끝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쉬우시죠? 하지만 저희가 내일 출근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게도 지금 끝내야 되는데 항상 좋은 만남은 아쉬움을 남기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저희 그 연수 이 만남에 이 만남 신청하시는 글에 돌베개 출판사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더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담당자님께 잘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덕분에 좀 마지막에 후루룩 끝나서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맡게 된다면 시간 배분을 더 잘하고 듀얼 모니터를 준비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작가님 오늘 만남 후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질문은 대답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예,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들을 대답을 못하고 끝난 게 좀 아쉽고요. 예, 너무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예, 선생님들이 해주신 질문이나 말씀이 예, 오래 기억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쳐다보고 계신 질문, 말씀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네, 되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진짜 김영희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예, 네, 되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시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두 모여서 뜻깊은 시간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못다한 말씀은 패들렛에 남겨주시면 작가님이 다시 전달을 받으실 수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